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환율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 많을 것 같아서 네. 환율 오늘 많이 내리는데 환율 흐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저도 방송 오다가 환율 보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네. 원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강세 수요가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게 첫 번째 추정이고, 두 번째 추정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있지 않나. 통상적으로 미국이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원래 너도 나도 달러 구하려고 강세가 되는데 일시적으로는 약세가 되는 경향들이 과거에도 몇 차례 패턴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첫 번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원화도 그에 맞춰서 강세를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은 이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왜 이렇게 파는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서 1,000억 넘게 팔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의 오늘 매도는 증시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보고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 반도체를 중심으로 워낙 주가가 세게 올라온 가운데 또 일시적으로 원화가 급격히 급락을 하다 보니 원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단기 환차익, 단기 주가 차익 이 수요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이들의 오늘 매도를 유발한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8개월 만에 1,340원 아래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야, 연구원님, 우리 시장 회복세에 나오면서 어쨌든 코스피는 2,700선에 근접을 그렇죠. 해 있는데 이번 주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2주 동안 대체 하락은 왜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주가가 복원을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빠른 주가 복원에 대한 그 일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들도 누적이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나 또 매크로상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이번 주는 그 지난 2주 동안의 주가 복원 이후에 한층 숨고르기 과정에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숨고르기 과정에 있을 것이다. 엔화 가치가 어쨌든 급속도로 상승하다가 안정세 좀 찾은 모습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는 어느 정도 덜어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덜어는 냈는데 저희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앞으로도 엔캐리 청산 물량들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엔화는 강세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엔화의 방향성이나 엔캐리의 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입니다. 예. BOJ 같은 경우는 저희 생각해 보시면은 다른 나라들 금리 인하하고 있는데 BOJ는 금리 인상기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엔화 강세를 보이는 거, 엔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최근에 속도가 급격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엔화에 대한 투기적 매수 포지션, 레버리지 펀드들의 엔화 베팅 포지션들을 보면은 7월 말부터 8월 그 지난주까지 3주 동안에 급격히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향후에는 그 지난 3주 동안의 움직임이 재현될 소지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는 좀 점진적으로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BOJ나 그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BOJ 그 부총재가 8월 초에 금융시장 혼란이 지금처럼 일어난다라면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약간의 반성문 형태로 시장에 시그널을 전달했다든가, 또 기시다 총리 사임과 관련해서도 스캔들의 문제가 유력한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 하루 동안에 니케이가 10% 넘게 급락한 거에 대한 책임론들도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BOJ 입장에서도 앞으로도 긴축기에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7월 달에 결정했던 것처럼 시장에 쇼크를 주면서 매파적인 인상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어차피 엔화는 강세가 되고 엔캐리 청산도 계속이 될 거지만 이전처럼 급격히 되지는 않을 거다.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화는 강세로 갈 것이고 엔캐리 청산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결국 속도의 문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미국 그 경기 지표 하나에 좀 일희일비하는 시장인데 최근 나온 지표도 연착륙 좀 지지하는 흐름이고요.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한때는 노랜딩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1분기 때나 2분기 사이에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상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경기는 둔화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살짝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실업률의 상승, 7월달 고용지표상 실업률의 상승이 3회 법칙의 트리거를 발동시켰고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침체가 온다, 증시 급락을 유발했는데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실업률은 가장 후행 지표입니다. 후행 지표를 보고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최근에 투자 심리가 워낙 취약해졌다라고 보는 거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실업률 상승은 이전에 뭐 침체 당시 실업률 상승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전에 실업률이 상승했을 때 가장 우려가 됐던 거는 근로자들이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급락을 하면서 실업률의 상승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실업률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그렇게 나쁜 신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자체는 둔화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침체나 하드랜딩 이쪽으로 우리가 상정을 해놓고서 주가를 베팅하는 전략은 지금 시점에서는 리스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실업률 뭐 4.3%로 나오면서 증시에 좀 폭락을 가져왔는데 실업률이 어쨌든 역사적 평균보다는 낮다는 점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미국 경제 뭐 소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시작 발표 월마트 연간 가이던스가 상향됐고 7월 소매 판매도 좀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미국 소비는 아직은 뭐 견조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견조한 것 같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름 기간에는 그 계절적으로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7월달 소매 판매 이번에 서프라이즈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 그 소비는 계속 둔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과저축 같은 경우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쌓아놨던 초과저축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한 만큼 소비는 둔화되겠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침체를 상정할 정도로의 소비 둔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그 순차적으로 단행을 할 텐데 그것도 역시나 금리 인하가 예방적인 인하의 효과를 내면서 소비 위축의 급격한 진행을 막아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보면은 미국의 뭐 7월 산업 생산 좀 네. 예상치 밑돌았고 GDP 나오도 보니까 3분기 성장률 전망치 좀 하향 조정됐던데 네. 침체 우려는 아직도 좀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침체 우려 내러티브는 저희가 최소한 그 9월 초에 고용 지표랑 ISM 제조 PMI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GDP가 2.9에서 2.0%로 3분기 수치가 하향 조정된 거는 뭐 이례적인 일일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우리 침체 이제 곧 다가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절대적인 레벨을 보시면은 여전히 2%대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요즘에 연준 위원들 발언들을 봐도 본인들의 실업률 상승 같은 경우도 약간 침체 시그널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코멘트한 부분들이 오스틴 고스비 총재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도 매파 위원이나 비둘기파 위원들 상관없이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해 나가고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9월 달에 예방적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이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지표들이 좀 양호하다 보니까 연준의 9월 비컷 기대감 뭐 가능성 후퇴하고 있는데 네. 워낙 침체 우려가 커져 있다 보니까 금리나 후퇴가 오히려 뭐 증시에는 좋은 뉴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좋은 뉴스라기보다 덜 나쁜 뉴스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금리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 8월 달 한때 그 얘기 있었잖아요. 연준이 뭐 9월 FOMC 전에 긴급 금리 인하해서 어떻게든 네. 막아보겠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면은 증시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연준도 성급하게 그 판단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9월 달에 저는 비컷을 하더라도 만약에 비컷을 하더라도 시장이 악재로 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침체 내러티브가 저희가 8월 초처럼 굉장히 확산되는 시기가 9월 달까지 이어지고 그게 9월 FOMC 때 50bp 인하 결정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증시에서도 거봐라 침체 오니까 연준도 금리나 세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침체 내러티브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50bp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 입장에서는 아 연준도 본인들이 이제 드디어 예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해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저는 여전히 연준이 12월 FOMC까지 총 75bp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25, 25, 25, 9, 10, 12, 2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25씩 하는 게 아니라 9월 달에 50bp 하고 오히려 12월 달에 25bp에서 좀 두 번에 나눠서 금리 인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증시 충격은 저는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연구원님께서는 한 번은 B컷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시고 그래도 뭐 증시에는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뭐 잭슨홀 미팅에 좀 시장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는데 파월 의장 기조연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뭐 11시 예정이 돼 있고 어느 때보다 관심 높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9월 FOMC 때 과연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려줄지 또 이것도 있잖아요. 7월 FOMC 이후에 연준은 뭐 금리 인하 대응이 늦었다. 뭐 정책 실기론도 있고 네. 또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그동안에 호재로 인식이 됐다면 이게 악재로 바뀌었던 그러한 상태였는데 과연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과연 연준이 시장의 그러한 불안과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대부분 다 파월 의장이 좀 시장 친화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상치 못하게 덜 비둘기파적 혹은 그냥 매파적인 톤으로 이야기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게 2022년도 그 8월달 잭슨홀 미팅 때를 보면은 잭슨홀 미팅 전에 증시는 한번 랠리를 잠깐 했었어요. 그때 랠리의 배경은 야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때 우리 앞으로 금리 더 안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랠리를 잠깐 했었는데 실제로 잭슨홀 미팅 결과를 보면은 물가 높으니까 금리 더 올릴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퇴장해 버리고 그 후에 10월 달까지 증시는 되게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때 남아있던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도 있을 거로 보고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트라우마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말 이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요일 금요일쯤 들어가면은 22년도에 좀 아팠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베팅을 하자면은 이번 잭슨홀 미팅 때에는 파월 의장이 시장 달래기에 성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는 한층 매크로상으로는 조금 안도감도 다시 한번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안도감이 형성될 수 있다. 어쨌든 뭐 변수도 많고 변동성도 큰 시장인 만큼 지금 뭐 상방보다는 하단이 좀 지지되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좀 안정감을 줄 텐데 연구원님께서는 뭐 지수 지지선 하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 일단 락바텀이라고 흔히 말하는 저희가 그 올해 그 진바닥은 8월 5일 장중에 한번 보고 왔다. 2,380포인트 선 보고 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다시 거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위쪽 레벨이 어딘지를 보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대략 0.9배 부근인 2,500포인트가 PBR 0.9배 부근 2,500포인트가 지지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하방이 더 열리는 거, 하락으로 더 빠질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반등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서 8월 초에 터졌던 수익률을 복구시킬 수 있을지 업사이드 리스크를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단 걱정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를 좀 고민해야 될 단계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조정 크게 받았고 AI와 거품론도 여전하고요. 급락장에서도 개인들 보니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많이 담았습니다. 반도체 섹터 매수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개인들의 이번 전략은 저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HBM, AI 관련주들은 지금 바닥 대비 거의 30% 이상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죠. 그러면 그 전략들은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뭐 이번 주에 한해서는 그리고 다음 주 중반까지 한해서는 이 반도체주들 주가가 레벨업 되기보다는 양 매수와 매도 세력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좀 수급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30% 이상 올라왔다라는 거 거기에 따른 그 단기 주가 상승 부담들이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가 가냐 마냐 이 논란들과 수급 변동성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뭐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29일 그러니까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확인이 될 텐데요. 실적 발표 전까지 그럼 뭐 이런 엔비디아 관련주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가는 거 따라가기보다는 하락할 때 매수하는 전략은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본격적인 그 포지션 베팅 내가 비중을 더 싣겠다 이 베팅은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AI를 포함해서 반도체주들이 주도주로서 이제 꺾였다 이제는 뭐 상반기처럼 재미를 보기 어렵다라는 뭐 의견들이 있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정고점 부근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이들 주가를 그동안 결정해왔던 거, 주가 방향성을 만들어냈던 거는 AI 쪽의 성장이라는 스토리랑 실제로 거기서 만들어낸 이익 성장이 이익 실적이었는데 지금 스토리에만 살짝 노이즈가 꼈을 뿐이지 이익 전망, 이익 추세 같은 경우는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고점 부분까지는 저는 올해 안에 그 도달 가능하다라고 지금 일단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켜봐야겠고요. 보니까 워런 버핏이나 빌 에크먼, 미국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 2분기 포트폴리오 공개됐는데 네. 버크셔가 화장품 소매업체 울타뷰티 담았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우리 화장품 섹터 다시 추세 회복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울타뷰티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화장품주의 비즈니스랑 그렇게 큰 관련성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섹터라는 주식시장에서 같이 카테고리에 네. 있다라는 거, 또 심리 자체에서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주 이 화장품주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도 단순히 워렌 버핏이 울타뷰티를 매수했다라는 측면에 접근하기보다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이나 사업 구조를 보면은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화장품 버블 장세가 한 2015년도 네. 있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적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정말 가시화되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도 정말 의미가 없어지긴 하지만 저는 미국의 침체가 가시화된다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쪽도 보면은 실적 추정치들은 여전히 견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로도 접근해 볼 만한 그 주식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포트폴리오 조정 있었지만 보니까 버크셔도 빌 에크먼도 현금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네. 우리 투자자들도 좀 비슷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8월 초에 급락장을 통해서 많이들 느끼시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급락장 때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정상화됐고 정고점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도달하고 나서 연말까지도 특히나 4분기 때로 들어갈수록 변동성들은 수시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는 두 가지겠죠. 그냥 기존 포지션 그냥 들고서 그냥 버티던가 아니면 현금 비중이 있는 걸 가지고서 빠질 때마다 그동안 못 샀던 것들 사던가 이 전략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의 반등장을 이용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차익 실현 일부 하시면서 현금 비중은 10에서 20% 정도는 만들어 놓으시고 그 비중을 유지해 가면서 중간중간에 증시 급락기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때 그때 이제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그 올해 하반기까지 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동성이 워낙 큰 장에서는 10에서 20%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대응 전략으로 조언을 해주셨고요. 지난 급락장에서 반도체주는 좀 피크아웃 우려 나온 반면에 바이오 섹터가 비교적 좀 잘 버텼습니다. 네. 시장이 좀 상승하니까 다시 바이오주가 주춤했는데 네. 하반기 주도주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그 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저희가 8월 초에 시장 급락할 때 되게 유행했던 이제 스토리가 폭락장에 잘 버틴 주식들이 향후에 차기 주도주다. 바이오가 그럼 잘 버텼으니까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 이 논리였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단순히 폭락장에서 잘 버텼다고 주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폭락장에서도 이익 전망이 훼손이 되지 않고 스토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애들. 그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랑 바이오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 때 다분히 주도주는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주였다라고 보면은 하반기 지금 4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주도주가 두 개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랑 바이오 이 두 개가 시장을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우리 시장의 주도주 반도체와 바이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도 좀 호시적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유망 섹터가 어쨌든 풍부해지고 있는 거는 시장에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겠는데 앞으로 주목할 섹터들은 좀 어디로 꼽으십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섹터 내에서도 워낙 차별화돼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별 신작이나 게임 기존에 있던 게임 판매 순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네. 게임주는 섹터 쪽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섹터는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바이오 말고도 이제 이익의 가시성 측면에서 수주 잔고가 계속 있는 수주 모멘텀들이 있는 기계, 방산, 조선 이런 업체들이
4분기 때까지의 변동성, 불확실성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 방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와 바이오를 유망하게 보고 계시고 기계, 방산, 조선과 같은 섹터도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응하기가 하루하루 되게 어려운 장세이고 하루마다 시장의 색깔들이 바뀌는 장세인데 저는 큰 틀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정했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증시에 좋을 거고 AI 쪽들의 버블은 시기상조이고 미국 경기는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 이러한 전제에는 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빠질 때마다 매도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어느 정도 마련해 놓으신 현금을 가지고서 분할 매수로 하반기 때 유망한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전략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